사람은 언제 울게 될지 모릅니다. 눈물이란 게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너지는 눈물은 사랑하는 사람을 묻는 자리에서 흘리는 것이라는 걸요. 제 아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장례식장 한편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던 아이. 조문객들이 다녀가고 국화꽃 향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아들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슬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을 잃은 슬픔, 친구를 잃은 상실감. 하지만 그 아이가 울고 있었던 건 그저 죽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메모는 그날 이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아들의 눈물 속에 담겨 있던 말이 그리도 크고 깊은 절망이라는 걸. 그날 전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오래전부터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제 아들 은호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정말로요. 어릴 적부터 자기 감정을 겉으로 내보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걸 물어보면 다 좋아라고 말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 괜찮아라고 웃으며 넘겼죠. 그렇게 자란 은호는 크게 삐뚤어지지도 않고 늘 얌전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믿었습니다. 속 깊은 아이야. 쉽게 흔들릴 리 없어. 누구보다 단단하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아이. 하지만 그날 큰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본 은호는 달랐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긴 시간 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아이. 조문객들이 다녀가도 인사를 하지 않았고 고모가 등을 토닥여도 반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던 눈물. 저는 그 눈물이 형을 떠나보낸 동생의 슬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형을 따랐던 아이였고 가족 중 가장 의지했던 관계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눈물 속엔 다른 감정이, 말 못할 고통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호는 큰형을 참 많이 따랐습니다. 형은 무뚝뚝했지만 동생을 자주 챙겨주곤 했습니다. 은호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야, 너 잘하고 있어. 사람마다 때가 있는 거야. 하며 여행을 보내준 것도 형이었고 취업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같이 맥주 한 잔 마시며 인생 길어라고 말해준 것도 형이었습니다. 형은 은호에게는 친구 같고 보호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아무런 예고 없이 쓰러졌습니다. 퇴근하던 길 지하철 계단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그 길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심정지가 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의사도 말했습니다. 이미 쓰러질 때 심장이 멈췄던 걸로 보입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가족은 서로 말을 아꼈고 그 속에서 은호는 더 깊이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보다 말이 없었고 누구보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누구보다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오히려 은호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앓는 애지 겉으로 티낼 애가 아니야. 그 판단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맥없이 안방에 앉아 있었고 그때 은호가 조용히 들어와 제 무릎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힘드셨죠? 형이 참 효자였는데. 그 말 한 줄에 저는 울컥했지만 괜히 더 흐느낄까봐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엄마는 버틸 수 있지. 그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손으로 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손.
그 손이 이상하게도 차가웠습니다. 무언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느낌. 그 손길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며칠 뒤 은호는 말했습니다. 엄마, 형 책상 좀 정리할게요. 안에 이것저것 어지럽혀져 있던데 깔끔하게 정리해 놓을게요. 서재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은호는 책상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천천히 들춰보며 말없이 묵묵히 무언가를 읽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얼른 정리하고 나와서 밥 먹자. 그렇게 앉아 있으면 형 생각만 더 나잖아. 그때 은호가 고개를 들고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금방 나갈게요, 엄마. 그 미소는 이별의 인사였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저는 그 순간에도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면서도 그 아이의 슬픔을, 그 아이의 무게를,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식탁 위 김치찌개는 계속 식어갔고 식구 셋이었던 밥상은 두 자리만 채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밥을 했고 매일 숟가락을 올렸고 매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빈자리를 은호는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한 아이였지만 이젠 그 조용함 속에 무언가 막막하고 묵직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말을 할 듯 말하지 않고 무언가를 꺼내려다 다시 집어넣는 그 아이의 표정이 지금 와서야 그렇게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형을 떠나보낸 충격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많이 슬픈 거겠지. 형이랑 워낙 사이가 좋았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더 말을 아꼈습니다. 너무 건드리면 더 아플까봐. 더 상처받을까봐. 은호는 장례 직후 며칠을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회사 나가야죠. 밀린 일이 많아서요. 출근하는 아들의 등을 보며 저는 그게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일하면서 마음을 좀 털어내야지. 어디 가만히 있으면 더 생각 많아진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야근이에요. 너무 늦으면 먼저 주무세요. 그게 은호와 나눈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도 은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야근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12시가 넘어도 1시가 넘어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꺼놓은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자에도 답이 없고 카톡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아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엔 여전히 조용한 공기와 따뜻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정리된 파일들, 정갈이 개어놓은 이불, 그리고 그 중앙에 놓인 노란 메모지 한 장.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형한테 가볼게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장난이겠지? 뭔가 다른 의미겠지? 혹시 어디 갔다 온다는 뜻일 수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하철역입니다. 김은호 씨 보호자 맞으시죠? 병원, 응급실, 차가운 침대, 하얀 천 아래 가만히 누워있는 아들. 저는 그 아이의 발끝에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 올렸습니다. 거기엔 제가 사랑했던 제 아이, 제 아들 은호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입을 다문 채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메모 그 한 줄이 제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형한테 가볼게요. 그 한 줄은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두 번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 돌이켜보면 은호는 그날 처음 떠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혼자서 사라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은호의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아들의 방문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들어가면 더 아플 것 같고 안 들어가면 괜히 죄책감이 들고 결국 저는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처럼 살며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의 특유의 깔끔한 정리 습관처럼 침대는 반듯했고 책상 위엔 컵 하나 어지럽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방은 마치 누군가 이별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그 아이의 베개를 껴안았습니다. 은호의 냄새가 났습니다. 세탁기 섬유 유연제와 따뜻한 채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방에서 나와 눈 마주치던 아이가 더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무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서랍 가장 아래, 손 닿지 않는 구석에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는 낡았지만 단단했고 검정색 테이프로 4겹은 감겨 있었습니다. 겉면엔 작게 볼펜으로 쓰인 글씨 하나. 엄마 울까봐 이건 말 못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테이프를 벗기고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 다이어리 한 권, 그리고 접힌 편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부터 꺼냈습니다. 사진 속 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또 다른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있었고 뒷배경은 바다였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누군지 몰랐지만 은호의 얼굴에 있던 웃음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 편안함, 기쁨, 안도. 그 모든 감정이 그 아이의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첫 장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 그 사실을 세상에 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며 살아왔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이어리를 넘길수록 저는 제가 알지 못했던 은호의 삶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진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친구에게도, 형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인 저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마음. 그 다이어리엔 그가 느낀 두려움, 숨기며 살아야 했던 고통, 그리고 자신을 감추는 데서 오는 죄책감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형은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더 따뜻하게 대해줬는지도 모르죠. 엄마한테는 평생 말 못할 것 같아요. 엄마는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약부터 챙기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건 약으로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제야 저는 그 아이가 왜 형이 떠난 후 그렇게 무너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 유일하게 은호의 진심을 알아차렸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형이 세상을 떠난 순간 은호에겐 더는 이 세상에 머물 이유가 사라졌던 겁니다. 그 상자 하나, 그 작은 공간 속엔 그 아이의 진심이, 그 아이의 생이, 그리고 그 아이의 마지막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울까봐 말 못했어요. 그 문장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 아이는 끝까지 저를 걱정하고 저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진심을 이제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너무 늦어버려서 더 아프게 남습니다. 저는 손에 쥔 그 편지를 쉽게 펴지 못했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은호의 손글씨가 뚜렷하게 느껴졌고 그 위에 눌러쓴 감정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 장, 두 장. 조심스레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이걸 엄마가 보게 될 날이 온다면 그건 제가 더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겠죠. 이 말을 남기는 것도 미안해서 참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도 누군가에게는 진심을 말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끝까지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도. 다음 편지엔 좀 더 구체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전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끌렸어요. 그걸 처음 알았을 땐 저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중학생 때였어요. 친구가 좋아졌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몰랐죠. 그런데 TV에선 그걸 이상하다고 했고 친구들은 그런 애는 병신이라고 놀렸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이건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 게. 그 아이는 그 나이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를 지우며 살아온 겁니다. 자기 감정을 부정하고 자기 존재를 숨기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철저히 연기하며 살아온 살. 그걸 어머니인 저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형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은 어쩌면 알았던 것 같아요.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밥을 사주고 집에 혼자 있는 날이면 그냥 불쑥 와서 맥주를 놓고 갔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제 옆에 있어주는 그게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형이 떠났을 때 저는 세상이 꺼진 것 같았어요. 제가 가진 마지막 이해자였거든요. 저는 편지를 쥔 손을 자꾸만 털며 떨림을 참아야 했습니다. 엄마, 형이 간 뒤 엄마가 저를 보고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했을 때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전 엄마가 바라던 그런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은호에게 기대했던 건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기대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성실한 아들, 결혼해서 손주를 낳아줄 사람, 속 깊고 부모를 챙기는 둘째 아들. 하지만 정작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펼쳤을 때 그 안에는 짧고 단순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나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다는 말. 그토록 평범하고 당연한 말조차 아들은 끝끝내 직접 말하지 못하고 종이 위에 적어 남긴 겁니다. 저는 그 아이를 사랑했는데, 하지만 그 아이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죄처럼 남았습니다. 은호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읽고 난 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수백 번 오가며 편지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사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다시 다이어리를 펼쳐 그 아이의 삶을 한자 한자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몰랐을까?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한 건 아닐까? 은호는 어릴 적부터 참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말을 잘 듣고 큰 사고 한 번 없이 자라준 아이. 공부도 묵묵히 했고 친구 문제로 속 썩인 적도 없었습니다. 형이 씩씩한 장남이었다면 은호는 조용한 둘째였습니다. 늘 눈치를 먼저 보고 말보다 표정으로 감정을 읽게 만들던 아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세상이 등을 돌릴까봐, 엄마가 실망할까봐 그 아이는 스스로를 꼭꼭 감추며 살아온 거죠. 편지 속 은호는 말했습니다. 엄마, 전 사실 죽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더는 살아갈 이유를 못 찾았어요. 형이 떠난 날, 제 마지막 불빛이 꺼졌어요. 엄마한텐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저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단 하루라도요.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다시는 울 수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살고 싶었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으로는 살 수 없었던 거죠. 그제야 나는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형의 죽음 이후 무너져 내렸는지. 형은 은호가 자신의 진심을 말하지 않아도 받아들여 줄 수 있었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엄마인 나도 아버지도 친구들도 세상 누구도 그 아이의 진짜 마음을 그저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은 말없이 옆에 있었고 눈빛 하나 행동 하나로 그 아이에게 그래도 괜찮다는 허락을 줬던 사람이었죠. 편지 뒷장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거라면 미워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제 진심을 한 번쯤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정말로. 저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기적이다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왜 나를 두고 떠났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아파하며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둠 속에서 매일 자신의 존재를 지우며 숨 쉬는 법조차 잊은 채 살아온 그 시간들이 결국 그 아이를 조금씩 죽음이라는 끝으로 이끌었을 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는 이야기.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선택. 그리고 저는 그 선택 앞에서 그 아이의 엄마로서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의 마지막 편지를 가슴에 안고 나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도 꺼두고 문도 잠가두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오로지 은호의 방에만 머물렀습니다. 아들의 책상, 다이어리, 사진, 냄새, 온기. 그 모든 게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그 방에서 나는 매일 수백 번씩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그렇게 지낸 어느 날 은호의 휴대폰이 충전기 위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화면을 켜자 그 안엔 미처 전송되지 못한 보낸 편지함 속 메시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신인 나. 제목 보내지 못한 마지막 인사. 엄마, 사실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어요. 형이 살아있었으면 아마 형이 먼저 엄마한테 말해줬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와선 너무 늦었겠죠. 그래도 엄마는 잘 살 거예요, 엄마니까. 그 마지막 줄이 내 마음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엄마니까. 그 애는 끝까지 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무너질 줄 알면서도 다시 일어날 거라고. 엄마니까. 그 순간 나는 더는 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엄마니까. 그래, 엄마니까. 이제라도 내 삶을 대신 살아야겠구나. 은호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랑, 숨겨야 했던 감정, 가려야만 했던 존재. 이제는 내가 그걸 꺼내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아이를 대신해서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작은 단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 은호가 살았다면 혹시 의지했을 수도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면서도 손은 덜덜 떨리고 가슴은 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한 어머니의 목소리는 나를 울게 했습니다. 저희도 다 처음엔 똑같았어요. 모르고 미워하고 놓쳤죠. 근데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우리가 세상에 남겨줄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은호의 사진을 꺼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참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이제 내 이름을 부를게.
더는 내가 숨지 않도록 엄마가 너를 꺼내어 세상에 얘기할게. 은호가 떠난 후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누군가가 내게 묻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고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럴 때면 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저를 믿었거든요. 저는 지금 그 아이를 대신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옆에 없다는 사실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끝내 다 알지 못했다는 것이 더 아프게 남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주었을 때 아프다고 울던 밤들마다 진심으로 가슴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늘 닿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 사랑은 말했지만 그 아이의 진심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말을 건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가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듣는 법을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있는 그대로의 너도 괜찮다는 말을 잊고 살아갑니다. 조건을 달고 모습을 기대하고 틀에 맞추려 하다 보면 정작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들어본 적도 없이 떠나버리곤 합니다. 제 아들은 끝까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자신을 감추고 사랑을 숨기고 슬픔을 말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작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아이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딸이, 형이, 동생이, 친구가 말하지 못하고 삼켜야 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말해줘야 할 때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조용히 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그 자체로 괜찮다고.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은호의 방에 들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부릅니다. 은호야, 엄마는 이제 내 편이야. 영원히.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